자, 여러분들 저번에 그 말다카 해협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죠. 그 원래 이쯤에 시안이라는 데가 있고, 시안에서 육로를 따라서 인도를 거쳐서 터키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까지 가는 게 전통적인 실크로드의 그 길이었어요. 그 실크로드가 언제 개설됐는지 아는 사람. 이제 고등학교 때 세계사는 안 배운다 하더라도 상식 수학에서 언제 처음 실크로드가 생겼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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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이 터키 있죠? 2002년 월드컵 할 때 여기 몇 살이었지? 네? 02? 그게 컸어? 02? 2002년 02. 몇 학년이었어? 몇 살이었어? 10살. 우리 월드컵 봤어요? 근데 그때 뭐 터키 국기 올려주고 하면서 하는 게 뭐 터키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고 하죠? 왜 형제의 나라고 그래요? 네? 터키하고 한국하고 왜 형제의 나라고 그래? 네? 아니 그 6.25 때 한국에 보냈으면 그 남미의 콜롬비아도 한국에 보냈는데 형제의 나라 안 하고 미국도 헬명이라고 하지 형제의 나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의 나라 그래요? 영국도 보냈어. 영국도 형제의 나라 안 그래. 터키 뭐 군대 보내봤자 몇 명 보냈다고. 그때 왜 형제의 나라 그러죠? 왜? 왜? 네? 돌고래. 그렇죠. 돌골. 터키가 돌골이에요? 흉노예요? 터키가 돌골이야? 흉노야? 돌골? 확실해? 확실해? 돌골? 그럴 것 같아? 정확하지 않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우리하고 형제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요 만주에서 사실은 그 터키 있죠? 터키, 뭐 흉노에서 갈라난 갈래, 흉노에 쫓겨가지고 결국 이쪽까지 옮겨오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하고 고구려 쪽에서 국적을 맞대고 같이 이 만추리아 이쪽에서 활동하던 게 터키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흉노한테 밀고 해가지고 요 오늘날의 터키 있죠? 이쪽으로 가서 국가를 독립해서 여기다가 이제 오스만 트루프를 만들면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몇백 년 동안, 거의 몇백 년이 아니죠. 그렇죠. 19세기까지 터키가 독립하는 순간 이쪽이 터키가 그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피가 하도 많이 섞여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몽골리아 계통이라는 큰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몽골리아 쪽은 아니고 원래 좀 다른 계통이라서 어쨌든 형제나라라는 건 우리하고 같이 이 주위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던 민족이었고,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데, 어쩌거나 흉노가 나오는데 원래 흉노가 무시무시한 민족이었고, 한나라 때 흉노가 하도 중국을 압박하니까 한무제 때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서 흉노를 북방에 있는 흉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안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장안? 그렇죠. 시크로 정도 장안이라는 사람을 이쪽에 오늘은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에 있는 국가들인데, 이쪽에 있는 뭐 이름이 아마 중고로 중리국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쪽하고 그 국교 관계, 외교 관계하고 혈맹 관계를 맺으려고 보내요. 그 이유는 이쪽 흉노를 치려면은 이쪽이 흉노를 도와주면은 중국을 압박하니까는 중국하고 이쪽하고 손을 잡아서 같이 흉노를 압박하려고. 근데 가다가 흉노한테 잡혀버려요. 1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흉노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틈을 타서 흉노가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설마 도망가겠어? 처자식까지 했는데 처자식이 되고 도망을 가요. 이쪽까지 가가지고 국교를 맺으려고 했었는데 국교를 안 맺겠다고 해요. 다시 돌아오다가 또 흉노한테 또 잡혀요. 그러다 또 살다가 또 도망쳐요. 처자식이 데리고. 그래서 한나라로 돌아왔는데 결국 원래의 목적인
항로를 치자는 그런 외교관계 맺어가지고 함께 치자는 그런 거 실패했지만은 이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여행하면서 있죠. 이 여기까지 여행하면서 이 길이 바로 뭐가 되냐? 실크로드 같아요. 그때 모든 기록한 게 이어서 이 터키의 23돌에 올라타기 동로적인 특급 그래서 이게 교육로가 돼서 동로마 제국 시대 때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6세기, 7세기, 8세기 그 막 나오고 있죠. 통일신라 시대 그때.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보면 이 시크로를 통해서 동로마 제국이 수많은 문물들이 전해지는 거고 뭐가 전해지냐면 여기 박물관에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유리천, 유리 있죠? 유리로 만든 잔이 있어요. 그게 막 했는데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는 80년대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신라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국가교과서에서. 그 위대한 신라의 뭐 유리 공예 기술 뭐 그러고 그랬었는데 유리 공예 기술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수입한 거였어요. 가격이 얼마나 비쌌냐면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보세요. 깨지니까 금실로 깨진 부분을 연결했어요. 얼마나 유리잔이 비쌌으면 그게 깨지니까 금실로 연결해서 재활용했어요. 금값만큼 비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통일신라 시대에 나오는 이런 유리 잔, 유리 구슬이 이 당시 여기서 나온 거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냥 값비싼 수입품이었고, 그 학기 초에 얘기했죠. 원래 실크로드는 이 땅으로 가다 나치반이 발견되고 경도를 파악하는 기술이 하늘을 보면서 콜럼버스 영화 봤었죠? 콜럼버스가 이렇게 하늘 보면서 뭐 하지 않아요? 그바로 경도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그 기술이 그게 아니라 위도 경도를 파악하는 기술 18세기 등장하고 위도를 파악하는 건데 위도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중세 때 12, 13세기가 되면 비로소 바닷길로밖에 못 다녔었는데 이 백길로 이 여기를 연결하면서 백길로 해상 운송이 되는 거죠. 실크로드를 벗어나서 이때부터 실크로드가 효용을 잃고 어디로? 백길로예요. 그래서 중세 들어가면 실크로드는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백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명나라가 장악했다가 명나라가 모든 함선을 타기시킨다고 했죠. 바로 그 시점에서 포르투갈이 들어온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신화문을 들어서 이게 학기 초 했던 얘기고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정복을 시되면 포르투갈이 요 말라카 해협을 제일 먼저 장악한다고 했죠. 이 말라카는 말라카 왕국으로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슬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슬람 왕국을 자체하고 이슬람 왕국을 자체했다는 거는 여기에 무수한 상인들이 어떻게 돼요? 무수한 상인들이 독립을 했다는 거죠. 16세기 이 시점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왕국을 성립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놓고 스페인과 대립을 벌이는데 레판토 해전에서 누가 이기냐? 스페인이 이겨요. 스페인이 이기면서 그래서 여기 그 지중해 해상권을 몇백 년 만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넘어가죠. 16세기 들어서면은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들어오고 무수한 이슬람 상인들, 중국 상인들, 인도 상인들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의 모든 해상 공세 요치를 겸하고 하니까 여기서 포르투갈이 먼저 들어오고 이슬람 왕국이 말라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슬람 상인들과의 교류가 컸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까지 상황이야? 16세기 초 15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레판토 해전은 정확히 1571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히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이 이겨요. 지중해 해상권을 이슬람이 뺏겨버려요. 이때부터 이슬람은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을 해야 하네요. 못해요. 이슬람은 밀려나고 여기서의 주요 활동세는 처음에 어디예요? 포르투갈. 그 다음에 정말 이거 좀 켜볼래? 포르투갈이 말라오 왕국을 한포 사격을 해서 배에서 한포 사격을 해서 이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상륙을 해서 이쪽을 정복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한포 사격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네덜란드, 영국도 전부 이때부터
19세기 식민 진탈 전까지 무조건 배에서 함포 사격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개항할 때 함포 사격 먼저 하고, 강화도도 한파공연 먼저 하고, 침묵하고, 또 말라카가 포르투갈이 되고, 이때 저번 시기에 했었는데 대만 있죠? 대만도 포르투갈령, 마코까지 포르투갈이 장악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괌, 사이판, 필리핀은 어떻게 돼요? 괌, 사이판, 필리핀은 스페인용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도민도에서 했죠?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이게 말은 뭐예요? 도민도 회사예요. 그리고 16세기 말에 들어가면은 네덜란드의 국력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해요. 급속히 성장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첫 번째, 1492년에 유대인들을 스페인에 추방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로 가요? 프랑스 파리나 영국의 런던이나 네덜란드로 추방을 돼서 거기서 받아들여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밝히면서 금융사업이 펼쳐지고, 두 번째, 스페인이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요. 루터교를 개종하려는 모든 국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루터교를 개종한다는 모든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서 전 유럽이 전쟁터가 돼요. 또 다른 성전을 유럽에서 펼쳐요. 스페인 혼자 다른 모든 유럽 국가를 상대해요. 심지어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마저도 스페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신교도 국가하고 같이 편을 먹고 스페인하고 붙어요. 스페인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무적 함대가 패배하기 전까지 10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투를 치지 않아요. 그만큼 막강했어요.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 네덜란드도 결국은 스페인령으로 복속을 시켜버려요. 하지만 그 와중에 탄압받는 수많은 루터교 신자들이 북유럽 국가로 몰려들고,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존해요. 기독교든 신교도든 유대교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능력자도 대우해주고, 바로 그 정책 때문에 과거 스페인이 그랬듯이 1492년이 스페인이 그랬듯이 능력별로 종교는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덕분에 네덜란드의 경제가, 과학기술이, 금융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바로 그거를 바탕으로 16세기 말에 포르투갈에 뒤이어서 네덜란드가 어디에 들어와요? 바로 인도 들어와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먼저 일본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일본까지 진출한다고 했죠. 결국 여기 말라카 해협이 해상권을 놓고 어디와 어디가 부딪히냐?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한판 붙어요. 스페인은 여기까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안 들어왔어요. 토르덴시아스 조약에 의하면 이쪽은 스페인 거지만 이쪽은 포르투갈 거기 때문에 다른 네덜란드, 영국은 그거 안 지켜도 스페인, 포르투갈 지네들끼리 잘 지켰어요. 그래서 필리핀 여기까지는 스페인령이 되고 여기는 포르투갈령이 됐는데, 네덜란드가 들어오면서 포르투갈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기고 전부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결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마카오를 뺀 대만까지 어디 영이 된다? 네덜란드 영이 돼요. 그러다가 네덜란드 다음에 또다시 뭐가 세우냐?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주식회사 세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국의 유명한 동인도 회사. 또다시 영국이 돌아서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봉 있죠? 이것도 원래는 누구 땅이었어요?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발견했죠? 포르투갈령이 됐다가 영국이 들어오면서 누가 차지해요? 네덜란드가 차지하죠? 그 다음에 영국이 들어오니까 또 누가 차지해요? 영국. 오늘날 남아프리카는 네덜란드계 보아계라고 하죠. 네덜란드계와 영국계가 있죠. 원래는 네덜란드계가 있었는데 영국계가 지배하면서 영국계, 네덜란드계가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벌였었고, 계속 식과 이어져요. 결국 영국계가 승리해서 남아프리카를 장악하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돌았죠, 여기를. 그 다음에 희망봉을 두 번째 도는 게 어때요? 네덜란드. 썰도 도는 게 어때요? 영국이 돌아서. 자, 그러면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영국에 들어오니까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또 한바탕 전투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결국 누가 이기냐?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확정의 결과 영국은 어디? 말레이시아 반도를 차지하고, 그 말레이시아 쪽이 중요한 게, 말레이시아를 차지한다는 거는 이 말라카 해협이 해상 통로 있죠? 여기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 레플스가 싱가포르를 발견해서 싱가포르의 항구 도시를 개설해요. 싱가포르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싱가포르는 여기를 탁 막아버리면 중국이나 이쪽에서 돌아오는 배가 어느 경우에도 인도양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비싼 호텔 중에 래플스 호텔이 제일 비싼 호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해상정전이 최종 승리는 영국이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뒤늦게 들어서 이쪽은 영국이 장악하니까 이쪽은 건드리지 못하고 어디에 잡냐? 바로 베트남 있죠? 베트남에 식민지를 건설하죠. 그래서 베트남 음식이 맛있는 게 뭐 프랑스 음식 있죠. 바게트 같은 거 먹고 그래서 베트남이 여기를 장악하는 거고 여기서 유일하게 끝까지 독립을 한 번도 외세의 침공을 안 받은 데가 태국이에요. 샤왕도.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요. 또 여러분들 말레이시아나 꼭 가보라는 게 특히 말레이시아가 눈이 잠겼지만 영국인들이 페낭이라는 도시에 건설하는데 페낭 말라카 가면은 이슬람 문화 유적지에 포르투갈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문화가 남아있고 그 위에 어디까지? 영국의 문화가 남아있고 플러스 오늘날 말레이시아 원주민 문화까지 5개 문화가 짬뽕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말라카 그러니까 굉장히 볼만하고 페낭도 이런 게 좀 많아요. 자꾸 뻥딱 터졌다지. 자, 그래서 최종 승리자는 영국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 전쟁이 21세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영국이 여기를 장악하죠. 근데 미국이 19세기에 힘을 키워주니까 이 지역을 호시탐탐 놓일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은 19세기 말 1890년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국의 국력이 이만큼이랑 원래는 미국의 국력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항상 영국의 국력을 따라가는 걸 노력했었는데 이미 1890년대 들어서는 일단 뉴욕 증시의 주가 총액이 영국의 런던 증시의 주가 총액을 앞지려버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 런던에서 미국으로 1890년대에 바뀌어버려요. 군사력도 앞서가는 경제를 바탕으로 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은 영국이었는데 어디로 바뀌어요? 이 시점 바탕으로 미국으로 바뀌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해상으로 진출하려고 해요. 요 전후에서 1880년, 1890년.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여기만 머물다가 어디에 들어와요? 태평양에 뛰어가지고 한국까지, 강화도, 일본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시점과 밀려드는데, 자, 보도록 하세요. 미국이 이쪽으로 진출하려다 보면은 필리핀이나 마카오나 베트남,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만,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영국이 차지하고 있고, 인도, 영국이 차지하고 있고, 뭔가 배를 띄워서 중간에 보급기지가 필요하고 전진 기지가 필요해요. 얘네들이 눈여겨볼 바로 어디였냐면 괌, 사이판, 필리핀이었어요. 그 당시 괌, 사이판, 필리핀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페인정이었죠. 그래서 1898년에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모든 전쟁에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냐? 1898년에 스페인 자기 배에 스스로 불을 질러요. 자기 배.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 배를 공격해서 불이 났다고 US 마리노 해역에 US 마리노 자작극을 벌여서 스페인의 전쟁을 선포해요. 스페인 쫄딱 망해요. 바로 한 달 만이니까 두 달 만에 져요. 그 전쟁의 결과 스페인령이었던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사이판, 필리핀이 미국으로 나가요. 바로 그 시점에 맞춰서 미국은 뭐를 창설하냐? 제7함대를 이때 창설해요. 1890년 미 스페인 전쟁의 결과 뭐가 창립되냐? 제7함대가 창립되면서 제7함대는 위대한 제7함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호놀룰루 바탕으로 전진 기지를 두고 괌, 사이판, 올레가 여기죠. 괌에 미국 기지, 미국 군사기지 있죠. 괌, 사이판, 필리핀에도 미국 기지가 있어서 수빅만에 1988년도인가 필리핀이 민주화되면서 미군 기지를 철수했는데, 자, 이러면서 요 라인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필리핀은 스페인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1898년 이후에, 그래서 이때 미국까지 가서 해요. 그러면서 각축전을 벌이다가 뭐가 터져요? 여기에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태평양전쟁 기점으로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일본이 어때요? 전부 장악을 해버리죠. 필리핀, 베트남부터 해서 이쪽은 전부 타이완을 전부 장악을 해요. 2000년대. 그래서 태평양에 인도양이 되는 주도권을
잠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에 승리하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오늘날 여기의 주인은 위에 누구였어요? 미국이었어요. 그쵸? 미국이었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필리핀의 민주화 역량으로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국은 괌, 사이판, 일본까지밖에 해군기지가 없었고 여기는 없었는데 다시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 할 건데 그 와중에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설립한다니까 중국이 이걸 제일 껄끄러워요.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설립하면은 중국이 생각하는 건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설립하면은 여기에 미국 함정이 지금도 뭐 합동훈련 같이 하죠. 한미 합동훈련 싫어하는데 미군 기지가 미군 해군이 여기서 사용하면서 바로 중국은 명나라 이후에 몇백 년 만에 인도양에 대한 패권을 다시 장악한 거예요. 남중국해에서 그래서 충분히 희망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 해상권을 장악한 건 누구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요 해군 기지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서해권과 여기에 해상권 장악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고 북조선도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진보단체도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환경단체까지 있어가지고 같이 끊임없이 반대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국의 부위에 가장 관련된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해야 말이야 마냐는 여러분들이 판단 목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제일 굉장히 심한 거죠. 바로 그런 인도양에서 대립이 이런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의 대립은 언제 시작했을까? 명나라가 해상에서 철수한 다음부터 인도양에서의 서구 열강대의 축정이 시작됐고 이때 현재 중국이 몇백 년 만에 컴백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PPT 올려볼래? 역사는 돌고 돌아요. 보면은 역사는 반드시 돌고 돕니다. 자, 말라카역을 넘어갈래요? 좀 더.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더 슬리핑 딕셔너리 없어요? 정화로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니? 슬리핑 딕셔너리? 어떤 내용이? 기억나? 무슨 내용이지? 배경이 어디야? 배경이 기억 안 나? 영화를 보려면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지. 어쨌든 백인 장교가 있었고 원주민 여자가 있었지. 그치, 그건 기억나지? 중요한 거는 자, 이 영화가 바로 말라카 해협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대립하던 그 상황을 봤는데 이게 배경이 말레이시아였어, 인도네시아였어? 이 영화 본 적 없어요? 남학생 중에 개인적으로 뭐 제시카 알바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에 비해서 나이가 들었죠, 얘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헐리우드 여배우 누구야? 없어? 자, 보면은 제시카 알바가 원주민 역할을 했고요. 제시카 알바 이름 보면은 뭐 멕시코계나 라틴계 이름이 섞여 있죠. 라틴계의 피가 섞였다는 건 몸속에 어딘가 인디오 피가 섞여 있다는 거고 그래서 원주민 역할도 잘해요. 알바, 스페인, 이태리에서 뭐 전형적인 이런 이름이죠. 원주민 여자와 백인 장교의 사랑을 한 건데 슬리핑 딕셔너리는 그 당시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있죠. 참 영국 장교였고 원주민 여자였고 영국 장교였으면 어디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딜까 아까 수업에 얘기했죠. 말레이시아가 어디? 결국 말라카 해협을 장악한 게 누구야? 영국이잖아요. 그럼 영국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예요? 지도를 보세요.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반도 끝에 붙어 있어. 그럼 어디예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다 어디예요? 말레이시아에 해당되는 말레이계죠. 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쪽이었고, 자 그러면 그 영국 장교와 현지 여자와의 사랑을 잘하는데 원래 그 당시 영국 정통은 한 가지 스페인과 영국이 차이가 있어요. 스페인은 무조건 어때요? 현지인과 설정이 피를 섞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혼혈을 대량 생산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국인들은 네덜란드인은 철저하게 현지인과 피를 섞는 거를 섹스는 해도
거기서 자식을 봐서 메스티소를 대량 낳는 거는 터부시했고 결혼은 당연히 안 됐고,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언어도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언어를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 스페인에서는 전부 다 뭐였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어를 쓰죠. 따라서 통역이 필요 없었고 현지어를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마야어, 잉카어 같은 언어들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철저히 불태워버렸고 그쪽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야의 위대한 문명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고 마야어를 충분히 통역하고 해독할 수 있었을 텐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거를 전부 불태워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야인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건축물들을 건설했고 마야인들이 그림에 나와 있는 우주선 같은 모양들이 뭘 의미하는지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스페인 정복 당시에 충분히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문명이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는데,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자신들이 언어인 네덜란드어 영어를 보급할 생각을 안 했다고 했었죠. 이게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 식민지 차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지 현지인들이 영어를 못해요. 현지 장교는 현지에 진출한 현지 장교는 현지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식민 통치가 벌어지니까 스페인 그렇죠. 무조건 메스티로 나아가 인디언 다 죽여버리고, 그쵸? 90%가 죽었어요. 자신들이 피를 뿌려서 메스티로 해서 어릴 때부터 스페인 가르쳐서 전 라틴 아메리카가 브라질이라고 전부 스페인어를 쓰게 되는데, 브라질은 그렇처럼 여긴 안 그래요. 전부 그냥 원주민들이 계속 살아가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현지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현지어를 배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영국의 정책이었어요. 식민 정책. 이걸 공식적으로 벨치로 스리핑 딕션을 했는데, 현지 여자, 외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지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도 여러분들 교환학생, 유학생 결혼하면 현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굉장히 빨리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지 여자를 붙여줘요. 그 여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현지어를 배우라고. 한 1년 정도 같이 살아가게 해요. 영국의 공식 정책이었고, 그래서 그 현지 여자들을 영어로 스리핑 딕셔너리 했어요. 현지 여자의 역할은 뭐냐? 빨래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현지어도 가르쳐주고, 필요하면 잠자리도 같이 제공해주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스리핑 딕셔너리인데, 그런 시대적 사항을 갖고 있고요. 그냥 영화 보면은, 제시카가 예뻤다, 막 어쨌다, 뭐, 현지가 서로 막 사랑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 못하고 있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니까 앞으로 보면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면은 다 아실 겁니다. 또 그런 배경을 만든 게 슬리핑 딕셔너리고요.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니까는 공짜로 보면 안 되고 돈 주고 보도록 하세요. 무조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PPT가 해야 되고 건드리지 않았는데 막 넘어가네. 이거 왜 이러지? 그 배경. Learn to speak her language 해가지고 그 와중에 사랑이 싹. 영화에서는 사랑이 싹 트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현지 여자와 사랑을 하면은 사실은 영국 귀족 장교로서는 엘시 장교가 터부시하는 거야. 잠자리는 제공받아도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건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민하는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영국의 식민 정책 그 당시 분위기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어쨌거나. 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카톨릭, 이거 자꾸 왜 이러니 이게? 카톨릭 교회 라틴 아메리카. 자, 루니 강자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카톨릭 사제 임명권을 로마 교황청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 배경에는 이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최강대국이었어요. 누구도 못 건드리는 언터처블, 무소불위의 국가였고, 이게 영국의 엘리자베스한테 무적 함대가 패배하는 1580년대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당시는 그래서 교황 스스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죠. 나중에는 카를로스 황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교황청을 쳐들어가서 교황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황청을 포위해서 교황을 포로로 잡아버리고 또 교황을 무릎을 꿇리죠. 그만큼 스페인이 강력했고, 그 와중에 신대륙에서의 교회 설립 운영권을, 성직자 임명권을 스페인 국왕에게 부여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스페인 국왕의 권위는 로마 교황청이 교황보다 높아요.
바로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가 급속도로 정치화되는 오늘날 20세기 현재까지 가장 큰 모티브가 돼요. 여러분들이 카톨릭 신자면, 카톨릭이란 거는 여러분들 나도 카톨릭 신자인데 한국에 명동 성당이 있잖아요. 명동 성당이고 뭐 압구정 성당, 반포 성당, 뭐 여기 뭐 안암동 성당, 모든 성당들에 있는 성당이 성소가 거는 원칙적으로 누가 있냐면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이 한국의 추기역을 유명하고 서울 대교구장을 유명하고 뭐 전주 대교구장, 광주 대교구장, 대구 대교구장 임명하면은 그 대교구장들이 그 안에 있는 사제를 임명하더라도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모든 게 로마 교황이 전점에서 전 세계 카톨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심지어 로마 교황은 친위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오프스데이라고 들어봤어요? 오프스데이 안 들어봤어? 원래 그 기독교에서 프리메이슨이 있었고 프리메이슨이 변화하면서 19세기 만들어졌는데 로마 교황이 친위대랑 마찬가지고 옛날에 다비치 코다 영화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오프스데이예요. 오프스데이도 있고 한국에 오프스데이도 들어왔죠. 원래 김수환 치기형이 오프스데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반대했었는데 김수환 치기형 사후에 한국에도 오프스데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나한테도 가끔 연락이 오는데 그 가입을 해달라고 원하는지 가입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어쨌거나 그 카톨릭은 모든 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성숙자 임명권을 스페인 국왕에 밀려받았다는 거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교구의 교구청의 교구장, 심지어 추기역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든 게 카톨릭 국왕이, 스페인 국왕이 임명을 하고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스페인 국왕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때부터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교회는 로마 교황처럼 무관하게 오로지 스페인 국왕만 해바라기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되면 내가 추경이 되고 싶고 내가 대교구장이 되고 싶고 내가 대주교가 되고 싶으면 누가 될 거야? 스페인 국왕한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스페인 국왕이 이익을 카톨릭 교회가 최대한 대변을 해줘야 됩니다. 영화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미션? 로버트 드니로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80년에 나왔었는데 결국 예수회라는 게 카톨릭 교회가 워낙 부패하다 보니까 예수회가 만들어지고 예수회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말 원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스페인 국왕, 포르투갈 국왕과 카톨릭 교회, 스페인 국왕, 포르투갈 국왕이 해바라기하는 카톨릭 교회의 이익에 말려들어서 결국 그 예수회의 선교사를 십장에 못 박아서 나야가 밑으로 이과 거의 프랑스가 죽이게 되죠. 뭐 그런 내용 관련된 거는 보도록 하세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16세기 말에 들어가면 스페인 국왕이 포르투갈을 독소시켜버려요. 그래서 포르투갈 왕까지 복속을 시킵니다. 그다음 이게 16세기 들어가면 스페인이 어느 정도 영토가 넓어지냐면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까지도 복속을 시켜버려요. 어느 정도 스페인 힘이 막강해지는지 알겠죠? 이건 한마디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밀착하고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요. 그래서 군부, 대지주, 교회가 하나가 되는 3대 권력축, 거대한 트라이앵글 형성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이거 아무도 볼게요. 이걸 때 유일한 국가가 있어요. 쿠바 혁명을 통해서. 멕시코에서도 이걸 가지고 혁명이 1907년 일어나요. 멕시코 혁명 실패하죠. 니카라구에서 산디니스타 혁명이 1970년대 말에 일어나요. 장악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요. 킬링필드가 벌어져요. 근데 결국 미국의 도움을 받은 콘트라 방송이 성장하고 1980년대 다시 상실을 하죠. 이걸 2학기 다룰 내용인데 어쨌거나 워낙 교회가 부패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1910년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고요. 1910년대, 70년대 브라질에서 해방신이 등장해요. 카톨릭 교회에서 뭐까지 논의하냐면 혁명을 얘기하고 칼 마르크스를 얘기하고 레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무상분배를 얘기해요. 이게 해방신앙의 주요 논점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카톨릭 신자에서 혁명을 얘기하는 워낙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카톨릭 신부들 스스로 해방신학을 논의하고요. 이 해방신학이 80년대 한국 대학가에 대거 들어와서 내가 386세대인데 우리 386세대들을 한번 빨갛게 한번 물들였던 적이 있었어요.
해방신학 한국에서도 되게 유행했었는데 지금 한국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까지 해방신학은 물 건너 가는데 아직도 브라질의 저 시골, 먼 시골에 가면 카톨릭 신부들이 아직도 해방신학을 주제로 강요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아직도 혁명을 쫓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로 끝난 혁명임을 이미 증명이 됐음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국가가 남아있는 것은 쿠바, 중국, 북한 세 나라밖에 없죠. 중국은 공산국가를 수 없고 공산혁명을 더 이상 했던 젊은이들이 이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젊은이들이 공산혁명을 꿈꾸는 거죠. 이유 거의 군부, 대지주, 카톨릭교의 거대한 삼각추구 혁명이 아니면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구소련 깃발 아세요? 구소련 깃발. 구소련 깃발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새빨간 바탕에 낙과 망치가 새겨져 있어요. 옛날 구소련 깃발. 본 적 없어요? 낫이 있고 구소련 깃발이 어떻게 되냐면 낫이 있고 망치가 있고 이쪽 위에 그 새빨간 게 혁명의 필름이에요. 뭐냐? 혁명을 하려면 기존의 유산자 계급들을 전부 죽여버려야 돼요. 낫으로 유산자 계급을 찍어서 죽여요. 그러면 그 피가 흐르죠. 혁명이 피해요. 모두 숙청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건설을 하는 거예요. 건설이 망치. 또 베트남이나 니카라구아나 공산주의 세력이 캄보디아나 잡으면 킬링필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자본가 계급, 지식인 계급은 전부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건설을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혁명 꿈꾸고 아직도 수많은 강민들을 생각하는 게 이 거대한 트라이앵글은 점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뭐예요? 혁명을 통해서밖에는 이 고리를 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작가를 비롯해서 아직도 수많은 작가, 지식인들, 작가들이 아직도 혁명을 꿈꾸고 있고 아직도 쿠바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에는 아직도 쿠바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못 사는 나라지만은 구제불능의 국가지만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포퓰리즘이 먹히고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국가들이 쿠바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유가 남미의 지식인들한테는 쿠바가 가장 왜? 유일하게 이 고리를 끄는 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쿠바밖에 없어. 뭘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단, 쿠바에서는 자본가 계급, 지식인 계급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니카라구아에서 다 죽여버렸는데 지금도 니카라구아 조그만 가문가 해골이 발견된다고 해요.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쿠바에서는 그 대신에 죽이진 않고 떠나라고 했어요. 지식인들, 자본가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보트를 타고 전부 쿠바에 떠나서 어디로? 선택했어요. 마이애미에 선택했죠. 도망쳤어요. 도망치는 걸 용인해줬어요. 탈출하는 걸. 엑소더스. 그러니까 1960년대. 그래서 그들이 전부 이제 마이애미에 있죠. 이들이 2000년대 부시하고 민주당 알고가 붙었을 때 2004년에도 미국 대선에서 그때마다 쿠바의 플로리다의 쿠바의 힙스테이트들이 대선이 선방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바람에 간발의 차로 플로리다 하나에서 선거에다 져가지고 두 번이나 민주당이 지고 공화당이 됐습니다. 이 후보들이 어쨌거나 쿠바가 유일하게 성공했고요. 이 또 안 보네. 먼저 볼래? 자, 인간 논쟁이 있었죠. 이사회 여왕. 우리가 구원과 인도가 단 한 명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나서야 한다. 이사회 여왕이 이걸 선포하고 이때부터 인도의 인권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논의했지만 카톨릭 여왕이 인도의 인권을 보호해주기로 한 거는 인간 논쟁에서 인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는 인간이라고 해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인도의 실제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아니라 대지주로부터 왕권을 지키고 있고 대지주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잠깐 책 좀 보래요. 책 168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168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두 번째 줄
스페인의 아메리카가 지닌 본래의 권력 체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에서는 거의 통일한 주권적 계속 나와요. 이런 학습그룹프 왕조가 지녔던 절대 왕정이죠. 스페인의 종족 구조와 아스테카 잉카 세계의 종족 구조 사이에는 강한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학습그룹프 강한 중앙 집권, 잉카 아스테카 강한 중앙 집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수용권의 개념. 이게 뭐냐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스페인의 모든 토지는 스페인 국왕 것이고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토지는 잉카나 아스테카 시대 때도 기본적으로 누가 소유하는 잉카의 왕, 아스테카의 왕의 소유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만큼은 어떻게 했냐? 정복자들과 구의 후손들은 대지주가 되죠. 정보의 권한을 이용하여 토지와 노동력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고 마치 스페인 중세 때 그랬듯이 까우디오가 그랬듯이 그 지역 내에서는 철저히 가부정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독자적으로 누리는 치외 법권이 권력을 행사했었는데 스페인 국왕들은 철저하게 그 권한을 막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막는 방법이 한편 스페인 국왕은 인도주의와 법률을 근거로 여기서 내세운 게 인도 인권과 법률과 인도주의와 이것을 보호해주는 법률이었어요. 법률로 인도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써놨고 이거를 위반하는 대지주들을 고발 고소하면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 거죠. 식민지들은 국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인디오를 통해서 인디오는 국왕의 식민으로 인디오를 핍박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핍박하면 그들을 고발하면서 압박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대주주가 인디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이들을 고소하고 그거를 핑계로 상속권을 뺏었어요. 대지주의 땅은 대대손손 이어져야 되는데 대지주가 인디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던 명목으로 자신들이 또 다른 식민,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핍박한다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가진 법률을 올라가면서 상속권까지 빼앗았어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들이 권력을 축소시키기가 노력했고 우리는 상속권을 뺏는다고 뺏기지 않아요. 하지만 정치적인 딜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국왕한테 고소받은 대지주는 정치적인 권력이 축소되고 경제권도 1도씩, 2도씩 뺏기면서 재산을 승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등 시민은 누구냐? 스페인 본국에서 온 스페인 사람들, 관리들. 2등 시민은 누구냐?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 크리오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까지야? 세븐도네스, 2급 시민으로 불렀어요. 2급 시민으로 취급했어요. 3급 시민은 누구예요? 메스티소. 4급 시민 최밑바닥은 누구예요? 인디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몇 명 동안 1급 시민은 스페인 본국에서 온 스페인 시민 관료. 이들은 인기가 그냥 스페인으로 돌아가요. 2등 시민은 라틴 아메리카에 태어난 백인은 무조건 2등 시민. 정치적 권력은 절대 갖지 못하고 경제력 맡고 있고 3등 시민 메스티소, 4등 인디오였었는데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라틴 아메리카의 메스티소나 인디오 같은 대다수 인구를 차지한 라틴 아메리카 인구 90% 이상을 차지하는 메스티소나 인디오를 위한 민중을 위한 독립투쟁이 아니었고 어디까지 어디요? 2등 시민이었던 경제 권력만을 가졌던 세군도네스, 크리오들이 정치 권력까지 갖기 위해서 일어나는 혁명이 뭐예요? 라틴 아메리카 혁명이에요. 그럼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적어도 라틴 아메리카 혁명 이전에는 인디오의 인권들은 누구에서 보호받았어요? 국왕에 의해서 보호받았어요. 독립혁명이 끝나고 나니까는 경제력만 갖고 있던 세군도네스, 크리오들이 뭐까지 가졌어요? 정치 권력까지 가졌죠. 그러면 더 이상 누가 인디오의 인권을 보호했죠? 아무도. 노바디. 독립 이후에 인디오의 그나마 미약함이나 이들을 보호해주던 보호막이 전부 사라져서 독립혁명 이후에는 인디오의 빈센이 어떻게 될까? 더 비참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혁명을 거치면서 대지주가 정치 권력까지 갖게 되고 카톨릭 교회에 결탁하고 군부와 결탁해서 이 삼각 트라이앵글 있죠. 군부, 대지주, 카톨릭 삼각 트라이앵글이 독립 이후에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전형적인 권력 구도는 뭔지 아세요? 대지주가 상원 이름이래요. 그야말로 귀족이에요.
상원이온이 되고 카톨릭 교회와 결탁이 돼요. 그러면서 집안 대대손손 다 먹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공부해요. 공부하면 못해요. 육두품 인상밖에 안 되는 건데 신라 같으면 진골 선골이 있죠. 여러분들이 대집이 자손이 아니고 백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안을 들어갔자 육두품 인상밖에 안 돼요. 자, 공부 뭐해? 화나지, 그치? 열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여기 육두품이라도 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행정 관료가 되든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최고로 올라가지 못하지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열받지? 그래서 게릴라 투쟁을 벌이든지 돈 들고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라틴아메리카 지식이라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체 게바라나 피델 카스트로나 오늘날 멕시코에서 아직까지도 그 치아파주에서 아직도 반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냐? 인디오 메스를 이끄는 거는 인디오 메스가 아니라 전부 반군이에요. 대학생들, 지식인층. 여러분들도 혁명을 끝나면 지금도 멕시코 들어가고 니카라구아 들어가고 아르헨티나 들어가고 페루 들어가고 여러분들 연결이 표현해 줄 거야. 한국에서 지식인이 자신들이 혁명 시대를 이끌어준다고. 자, 콜롬비아도 국가가 있는데 국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아직까지 국가가 통일을 못해요. 동산 게릴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강하냐면 대통령 후보까지 납치했어요. 10년 전에 여자였는데 대통령 후보를 10년 만에 풀려 나왔는데 미군하고 해가지고 10년 만에 끌려다니면서 그 심해 본 적이 있을까? 콜롬비아 대통령 후보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납치당했고 결국 공산 게릴라들하고 그 경쟁이 가지면서 자식아이 낳고 여기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미국하고 콜롬비아 합작으로 그걸 10년인가 12년 만에 결국은 탈출시켜줬죠. 거의 몸무게가 한 반으로 줄었던데 보니까 신문에 재작년에 크게 나왔어요. 아직도 그런 일이 많아요. 왜냐면 콜롬비아 자금이 필요하니까 납치당하고 내가 콜롬비아 단에 2번 갔었는데 그때도 또 콜롬비아 호텔 큰 층이 회장을 공산 게릴라가 납치하다가 2번이나 실패해서 3명은 죽고 2명은 잡히고 했었는데 그 호텔 층 호텔장이 총 맞아가지고 다리에 뭐 하고 라틴아메리카 현실입니다. 자, 그 주도하는 건 주로 지식인층이에요, 여러분들. 뭐 희망이 없죠.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가지고 한국도 요새 뭐 사다리가 없어지는 사회에 뭐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해요. 한국 대학생을 너무너무 부러워해. 우리는 아직도 한국 라틴아메리카에 비하면은 기회가 있는 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신문에 나오는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 이런 데 나오는 이런 기사들 가서 PPT를 발표해주면은 피식피식 웃어요. 그게 뭐가 문제니? 자기들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기회가 널려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니네들은 왜 이렇게 문제 삼니? 내가 보면 문제인데 라틴아메리카 현실이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럼 모든 게 언제 시작됐죠? 바로 스페인 중세의 전통 플러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카톨릭 국왕이 인명권, 그 다음에 독립 이후에 대지주가 모든 게 집중된 거. 자, 엔꼬미엔다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엔꼬미엔다는 뭐냐? 중세 때의 농노들처럼 엔꼬미엔다 철저하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그 지역의 대지주만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데 국왕이 이걸 폐지시켜요. 인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면서 아시엔다라는 명칭을 바꿔요. 하지만 그러면서 인도들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노동시킬 수 없다. 노동시간까지 명칭을 지원하는 거주 인권을 갖고 있죠. 자기 몸의 소유권을 자기한테 있다고 보니까 인도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법률상으로 줘요. 그래서 아시엔다를 정리할 때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지만 이때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지만 실제로 농노들이 인디오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멕시코도 2000년대 초반까지요. 페온이라고 해가지고 21세기 초중반까지 멕시코에서만 해도 이 대농장들 아직까지 대농장 있습니다. 지금이 안 그렇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농장에서 거기서 일하는 인디오 메스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을 마음껏 행동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더라도 전혀 법은 명시되어 있지만 위튼되어 있지만 전혀 어떠한 제재도 안 받았고요. 이 대농장의 지주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대지주고 내가 여러분들이 내 동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얘가 누구 부인이든 누구든 나는 개의치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다가 그냥 관계를 가져요. 얘가 태어나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딱 들어 귀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나는 신경을 안 써요. 또 얘를 그냥 부려먹어요. 개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든 뭐든 나는 신경 안 써. 그냥 여러분들 중에 예쁘게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건드려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게 대농장의 실체였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는 거였죠. 자, 2학기 때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은 안 나왔지만 그 내용은 20세기 현재 뭐 칠레 그런 바탕을 만든 게 여러분들 이사벨 아yen데라는 작가가 있어요. 천재한 작가인데 영혼의 집이라는 혹시 책 본 사람 있어요? 영화. 그 영화에 보면은 영혼의 집 영화 보면 그 대농장 실태가 잘 묘사되어 있죠. 이런 관계가. 자, 그래서 중앙권력의 대토지를 기반으로 국왕이 개입이 불가능한 지방산하권 현상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억압과 착취로 상징되는 고립된 농촌 정치를 창출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자, 대지주가의 갈등이 뭐냐면 대지주와 국왕의 갈등에서 결국 이 대지주 끌려오는 있죠. 이들이 정치적 권력의 욕망, 정치적 권력을 누리려고 게 바로 아침을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아스테크가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민족이었어요. 불과 500명이 대민족이었어요. 잉카, 아스테크가 더 큰 제국이었어요. 눈이 강자지만 잉카 제국은 오늘날 에콰도르 남부, 페루 전역, 아르헨티나 일부, 칠레 일부,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르는 그 콜롬비아 남부 나오는 비나무를 거대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00여 명의 군인에 의해서 무너져요. 왜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스페인 무기가 절대적으로 우월했어요. 나치 아메리카는 원래는 시베리아와 아메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아마 기원전 25,000년에서 기원전 22,000년 사이에 여기에 분리가 됐거든요. 대링해나 나타나요. 분리가 되기 전에 아마 기원전 25,000에서 22,000년 그쯤 사이 빙하기가 오면서 따뜻한 땅을 찾아서 몽골리아나 시베리아에 살던 우리 그 몽골리아인들이 이들도 보면 몽골리아 반점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 있잖아요. 엉덩이에 몽골 반점 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나 몽골 반점 있었어? 몽골 반점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피에 다른 피가 섞였다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몽골계예요. 중국계에도 아마 한중은 몽골 반점 없어요. 중국인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렇죠? 중국인이 한국 여러 번 침략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조들을 범해가지고 피가 많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 엉덩이 몽골 반점 안 나타나요? 몽골인들하고 몽골이아 있죠? 우리하고는 같은 민족이에요. 자, 몽골 반점 나타나는데 이 건너간 사람들도 몽골 반점 나타나는데, 자, 건너가서 대륙이 붕괴되면서 거의 한 2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립된 문명을 창출했어요. 외부 세계와는 전혀 접촉이 없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고립되고 잔잔한 호수예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돈 하나 탁 던져보세요. 파장이 커요, 작아요? 크죠? 스페인의 침공은 비록 몇백 년밖에 안 되는 군인이었지만 잔잔한 호수에 큰 돌 하나 탁 중심에 떨어뜨리고 파장이 실어서 컸고 쉽게 무너져요. 워낙 외부 세계와 고립된 채 2만 년 가까운 세월을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병용들에도 전혀 노출이 안 됐어요. 독감 바이러스도 없었고요. 패스트 바이러스는 전혀 없었고요. 그야말로 2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전혀 교류가 없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메리카가. 그래서 문명도 외부 세계와 접촉했다 보니까 정말 기이하게 발달해요. 생각해보세요. 요 100명,
아니면 고대에는 2만 명이 어느 순간 고립이 돼서 2만 명이 지나가요. 2만 명의 인구가 2만 년 동안 지나면 그 인구가 최소한 몇백에서 몇천만 명으로 반드시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부 세계와 전혀 고립된 채 서울이라는 시가 고립돼가지고 2만 명이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분야는 지나치게 발달해요. 어느 한 분야는 이상할 정도로 발달이 못해요. 바로 그런 상태가 나치 아메리카의 원주민 세계였습니다. 아스테카, 천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잉카, 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잉카인들은 석기 시대에서 그 거대한 거수 문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지금 봐도 신기한데 잉카 제국가잖아요. 바위로 쌓았는데 그 바위 틈이 없어요. 관광가들이 만도칼 중에서 꽂아보라고 해요. 만도칼이 안 들어가요. 그 정도인데 통곡을 몰랐어요. 돌로 돌을 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스테리였어요. 지금은 그 미스테리가 풀렸지만. 또 한 가지, 잉카인들은 문자가 없는 사회였어요. 마야는 문자가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 거대한 제국을 유지했고요. 또 한 가지, 바퀴가 없는 세계였어요, 잉카는. 아스테카는 바퀴가 있었지만, 잉카인들은 바퀴가 뭔지 몰랐어. 신기하지 않아요? 바퀴, 동글동글한 거, 그걸 왜 발견을 못해? 세모, 네모를 나눠서 동그랗게 몰랐어. 그러면서도 기하학적인 천문학적인 지식이 정확했고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는 지나치게 발전하고 하나는 지나치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우리 형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아스테카 마야는 그러면서 엄청난 공포 정치를 펼치는 사회였어요. 고립이 되니까 이 사람 생각이 정말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였고요. 스페인 무기의 뭐였어? 아스테카 청동기, 그 다음에 잉카 석기인데 스페인은 뭐예요? 총이 있었죠? 스페인 사람들이 갑옷은 뭘로 만들어요? 철기로. 청동기로 만든 화살을 철기 갑옷을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어요. 잉카인들이, 아스테카인들이 아무리 활을 써봤자 갑옷을 뚫지를 못해요. 사진을 보도록 하죠. 스페인 사람들과 아스테카의 전사가 싸우는 모습을 그린 모습이에요. 아스테카의 전사 무슨 갑옷이에요? 깃털 갑옷.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봤자 스페인 사람들한테 큰 해를 미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존재. 나치 아메리카에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지금 미국과 미국 소부야가 보면 말이 굉장하죠. 그거는 전부 스페인 사람들이 말과 소가 없던 국가였었는데 말과 소가 개가 없었어요. 나치 아메리카는 원래 말도 없고 소도 없고 개가 없었는데 전부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왔었고 말을 처음에 말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말을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타본 사람 있어요? 말 타본 사람들 없어요? 한도 없어? 어렸을 때 뭐 에버랜드 가서 말도 한 번도 안 타봤어? 타봤어? 말 타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높은 데서 밑에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전투에서 기동성이 뛰어나요. 지금 같으면 뭐 탱크 같은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처음 맛봤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말 위에 있으면은 다리는 내리고 위에는 사람이 신으로 봤어요. 반응 변수에. 물론 나중에는 신이 아닌 거 알았어요. 왜냐면 신이면 죽으면 안 되잖아. 스페인 사람들 죽으니까 피를 흘리니까 신이 아닌 거 그건 알아차렸었는데 말의 존재, 말의 전투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말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전부 쓰러져요. 원주민의 분열. 원주민들이 아스테카이를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들이 아스테카인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잉카의 정복을 받는 다른 인디오족도 잉카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 분열을 재빨리 간파해서 아스테카의 정복당한 인디오 부족과 잉카의 정복당한 인디오 부족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같이 공격했습니다. 네 번째, 아스테카 신화. 이 모든 것,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언제 자신들을 멸망시킬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테카의 국왕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싸울 의욕을 잃고 자신들이 멸망할 날만을 기다렸고 이 뜻을 읽었어요.
잉카 제국이 내본 이건 다시 잉카 할 거예요. 잉카 제국이 이보 형제로 다니 왕이었던 이 당시에 분열이 있었고 여섯 번째 전염병. 2만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립돼 있었어요. 천연두 바이러스, 패스트 바이러스, 이 독감 바이러스의 전혀 무방비 상태여서요. 기록을 보면은 스페인 신부가 재치를 하나 하니까 싫어요. 인디오인들이 한 100명 정도 줄 서 있었는데 재치가 나는 순간에 강조하는 신부가 30-40명이 그 자리에 쓰더라고요. 싫어요. 어떤 역할이었었냐면 우주인들 있죠? 우주인이 지구한테 어떤 우주의 외계 바이러스가 지구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무방 상태 감염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절이죠. 면역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바로바로 죽었어요. 천연두 바이러스 엄청 죽었고요. 자, 하나 보세요. 에르난 코르테스가 유카탄 반도의 아스테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카탄 반도 선택한 게 1519년이에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콜럼버스가 1492년에 중국에 상륙을 했죠. 그러면서 천연두 바이러스하고 독감 바이러스가 알게 모르게 중미 국가에 퍼져 있었고 몇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테카나 잉카 제국에도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알게 모르게 전염이 되면서 몇십 년 동안 전염이 됐어요. 1519년에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많은 아스테카인들이 이유도 없이 열병으로 짓물으면서 죽어갔어요. 이유가 뭔지 몰랐고 기록된 대로 멸망의 날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을 내면서 얼굴이 짓무리면서 죽어가리라는 게 예언서에 써져 있었고 실제로 그 예언서대로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천연두 뭔지 몰랐죠? 실제로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스페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많은 아스테카의 전사들이 잉카의 전사들이 바이러스로 죽어갔습니다. 아스테카의 마지막 왕이 잉카의 마지막 왕이 뭐라고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냐면 어디로 갔느냐 잉카의 전사들이요 어디로 갔니 아스테카의 전사들 싸우려고 해도 싸울 전사가 남아있지 않다고 울부짖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효율적인 세균전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도 이거를 재빨리 간파해서 잉카하고 싸울 때는 패스트 걸린 시체를 스페인에서 공수에 와서 그 우물 속에 집어넣고 패스트 걸린 시체를 잉카 진영에 던져서 공성장비를 쌓아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패스트가 왔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없어졌어요. 세균전쟁이었죠? 불쌍해요. 자, 힌드르 발견과 정보의 결과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